니트를 뜨고 있던 내 딸 박수진에게서 송금 알림이 왔다. 메시지에는 딱 한 줄, 엄마, 시어머니, 환갑잔치 20상 근사하게 차려줘. 라고 쓰여 있었다. 화면을 응시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60살 내 생일에는 딸과 사위와 함께 국수 한 그릇도 먹지 못했는데 시어머니 환갑에는 나보고 20상을 근사하게 차려달라고? 겨우 10만 원을 보내면서 말이다. 딸의 마음속에 친엄마는 도대체 뭘까? 나는 울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한 글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가 그저 참아 넘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딸은 나를 망신 줄 생각이었겠지만 내가 그들의 체면을 짓밟을 잔치를 이미 준비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내 이름은 김미경, 올해 66이다. 막 손에 든 뜨개실을 내려놓았을 때 휴대폰이 띵 소리를 내며 울렸다. 위챗 차를 열어보니 딸 박수진의 프로필 사진의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클릭하자 송금 알림이 떴다. 10만 원.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엄마, 시어머니 환갑잔치 20상 근사하게 차려줘.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눈을 시리게 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누군가 바늘로 심장을 찌른 듯했다. 차갑고 저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 글자들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격식에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손에 든 휴대폰은 얼음덩이처럼 차가웠고 아무리 쥐고 있어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한 달 전 내 60살 생일이 떠올랐다. 거창하게 차릴 생각은 없었다. 그저 딸과 사위와 함께 밥 한 끼 먹으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런데 박수진은 시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국수 한 그릇을 끓여 촛불 하나를 켜고 생일을 보냈다. 그 국수가 차갑게 식었을 때 나는 비로소 그들의 눈에 내가 그저 덤으로 존재하는 존재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시어머니의 환갑잔치라니. 잔치를 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사하게 해야 한다고? 더 역설적인 것은 고작 10만 원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10만 원으로 20상을? 내가 요술을 부려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예 나를 망신시킬 작정이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 힘을 아끼지 않았다. 딸이 결혼할 때 아파트 계약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김 내 모든 저축을 털어 겨우 마련했다. 인테리어 비용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또 절반 이상을 보탰다. 딸이 산후조리할 때는 밤낮으로 옆을 지키며 국을 끓여주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다. 나중에 손자가 태어나자 합창단 활동도 마다하고 아이 주의를 하자.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딸의 눈에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모양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재작년 겨울. 시부모님이 차를 바꾸고 싶어 할 때였다. 박수진이 나에게 10만 원만 더 있으면 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하룻밤을 고민하다 다음 날 결국 카드를 건네주었다. 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내가 당연히 돈을 내야 한다는 듯이 굴었다. 나중에 돈을 갚을 때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가슴이 활활 타오르듯 아팠다.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늙으면 이렇게 무시당하고 현금인 줄기 취급을 받으며 조건 없이 주기만 해야 하는 운명인 걸까? 위챗 화면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이 화면 위를 한참 동안 맴돌았다. 결국 나는 한 글자를 입력했다. 알았다. 나 자신이 비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알았다. 그래, 알았어.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걸어갔다. 식탁보 위에는 여전히 밥그릇에 기름때가 남아 있었다. 손을 뻗어 닦아내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마치 내 안에서 무언가가 쿵쿵 울리는 듯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항상 참자고 생각했다. 가험한 사섬을 생각했고 딸을 위해 매번 억울함을 삼키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너희가 웃음거리가 되는 꼴을 보여주마.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베란다로 걸어갔다. 밤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시렸다. 아래층 아파트 불빛은 대부분 꺼져 있었다. 가끔 젊은이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들고 돌아오며 맑은 웃음소리를 냈다. 나는 문득 그들이 부러워졌다. 그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족이라는 두 글자에 짓눌려 숨막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휴대폰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더 많은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다. 박수진이 대학에 갈 때 나는 시에서 주는 모범 근로자 표창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딸이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가야 한다며 학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포기했다. 딸은 돌아와서 말했다. 엄마는 원래 나를 돌봐야 하는 거잖아. 또 한 번은 내가 고열로 온몸이 쑤실 때였다.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자 딸은 말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다음에 얘기하자. 그런데 다음 날 딸의 SNS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닭갈비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환하게 우는 모습이 생생했다. 그 사진은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점점 과거의 일들이 밀물처럼 밀려와 나를 숨막히게 했다.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늙으면 돈도 없고 병들고 자식에게도 기댈 수 없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 이 말은 어디선가 들었던 것인데 지금은 쇠붙이처럼 무겁게 내 마음에 박혔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 번 참는 것은 모성애지만 10번 참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끝까지 참다가는 내 목숨까지 잃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켜서 그 송금 알림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숫자는 너무나도 눈부셨다. 내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체면을 원한다면 나는 이 10만 원으로 그들에게 가장 체면 있는 환갑잔치를 여는 환갑잔치 당일 나는 날이 밝기도산에 일어났다. 준비해둔 몇 개의 가방을 들고 연회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평범한 동네 주민센터 활동실이었다. 평소에도 경사나 조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빌리는 곳이었다. 나는 사흘 전에 미리 예약했고 가격은 저렴했으며 분위기도 근사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의자를 줄지어 놓고 있었다. 나는 특별히 둥근 탁자를 놓지 말고 이 접이식 의자들을 아무렇게나 붙여놓으라고 당부했다. 그들은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지만 그대로 따랐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10만 원 예산의 이 정도 대접이면 이미 사람돌이 다 한 거지. 나는 준비해둔 현수막을 꺼냈다. 거기에는 수라는 붉은 글자 하나만 크게 쓰여 있었다. 등도 풍선도 꽃도 없었다. 투명 테이프로 벽에 붙이자 그것으로 장식은 끝이었다. 차가운 불빛이 그 붉은 현수막에 닿아 마치 비웃는 듯했다. 접이식 의자들이 긴 테이블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식탁보 대신 시장에서 사온 비닐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번쩍거리는 모습이 마치 병원의 수술대 같았다. 테이블 중앙에는 일회용 종이컵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커다란 오렌지 주스통이 있었다. 나는 매일 물을 좀 타서 양이 많아 보이게 했다. 나는 홀 중앙으로 걸어가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20상이 모두 차려져 있었다. 겉보기에는 북적거리는 듯했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것이야말로 10만 원에 딱 맞는 환갑잔치지. 9시가 채 되기도 전에 첫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다. 모두 친척 어른들로 화려하고 요란한 옷차림이었다. 그들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멈칫했다. 의자와 테이블을 훑어보더니 수군거렸다. 이게 환갑잔치 산이라고? 무슨 초상집 같네. 세상에 별꼴 다 보겠네. 최민준네 집 그렇게 잘 나간다더니 이렇게 초라하게 한다고? 나는 그들의 말이 모두 선명하게 들렸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얼굴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작게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다 듣고 있었다. 들어도 괜찮아.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으니까. 10시 정각, 환갑을 맞은 이영숙이 도착했다. 그는 오늘 새빨간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곱게 말아 올렸다. 얼굴에는 두껍게 분을 바르고 팔에는 금팔찌를, 손가락에는 반지를 흔들고 있었다. 문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라도 되는 듯했다. 그가 들어오자 모두가 웃으며 맞이했다. 하, 해요. 이영숙 언니, 이 옷차림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역시 환갑잔치 주인공답게 얼굴에 홍조가 가득하시네요. 그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웃으며 문 앞에 서서 내가 자신을 맞이하러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그를 스쳐보듯 쳐다보고는 몸을 돌려 계속 테이블 위에 작은 접시들을 놓았다. 그의 웃음이 잠시 굳어졌지만 이내 회복되었다. 아이고, 김미경 씨, 요즘 잘 지내셨어요? 그는 걸어오면서 길게 목소리를 느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잔치상, 제법 큰 사죠? 그는 멈칫했다. 눈빛에 약간의 의심이 서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님들과 인사하느라 바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공기 중에는 초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고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식당 예약을 안 했나 봐. 나는 느릿느릿 부엌으로 걸어가 간단한 음식 몇 접시를 들고 나왔다. 흰 찐빵 한 접시, 냉채 감자채 볶음, 볶은 땅콩. 나는 접시들을 하나씩 테이블에 놓았다. 음식 냄새는 별로 나지 않았고 오히려 짠맛과 신맛이 섞여 코를 찔러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에피타이저인가요? 누군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이게 다예요. 또 다른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그래도 들려왔다. 테이블 위 종이컵에는 주스가 하얗게 희석되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누군가 한 모금 마시더니 그 자리에서 2번 기침했다. 분위기는 조금씩 기묘해졌고 웃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대신 귓속말과 감춰진 놀라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세상에, 너무 초라하다. 이게 환갑잔치라고? 최면 구기는 일인데. 이영숙은 마침내 참지 못했다. 그는 상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굴색이 점점 어두워졌다. 원래 의기양양했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약간의 통쾌함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친척들 앞에서 으스대고 나를 하녀처럼 부려먹었다. 드디어 오늘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차례였다. 김미경은 갑자기 손에 든 젓가락을 탁자에 내리쳤다. 젓가락은 탁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모든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얼굴의 체면이 땅에 떨어져 목소리가 날카롭고 쟁했다. 당신 일부러 나를 망신시키려는 거지? 20살 잔치에 이런 엉터리 음식들을 내놓다니 양심도 없어? 나는 손에 든 접시를 내려놓고 느릿느릿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입꼬리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영숙 씨, 말 조심하세요. 당신의 환갑잔치에 나보고 상을 차리라면서 당신 딸이 나한테 돈을 보냈어요. 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것뿐이에요. 당신이 망신스럽다면 나를 탓할 일이 아니죠. 누군가 끼어들었다. 얼마나 보냈는데요? 나는 서둘러 말하지 않고 이영숙을 스쳐보듯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나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위챗을 열고 송금 기록을 보여주었다. 똑똑히 보세요. 10만 원. 나는 잠시 멈췄다가 화면을 확대하고 그 메시지를 눌러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엄마, 시어머니 환갑잔치 20상 근사하게 차려줘. 그 여자아이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마치 망치로 모든 사람의 심장을 때리는 듯했다. 홀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북적거리던 분위기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누군가 차가운 숨을 들이쉬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10만 원에 20상? 이거 일부러 엿먹이려는 거 아니야? 어쩐지 이영숙 씨 얼굴이 새파랗더라니. 이영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악독한 계집. 당신 일부러 내 발목을 잡으려는 거지.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계속 참아왔고 나 자신을 가정부나 금고로 여겼다. 오늘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발목을 잡다니 웃기는 소리. 나는 그저 규칙대로 했을 뿐이에요. 당신네가 나에게 10만 원을 줬으니 나는 10만 원짜리 잔치를 한 것뿐이에요. 이게 아직도 충분히 근사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나는 20개의 테이블 중앙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화면을 눌렀다. 위챗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엄마, 시어머니 환갑잔치 20상 근사하게 차려줘. 10만 원, 알아서 해. 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원래 시끌벅적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듯 조용해졌다.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시끄러운 소리, 웃음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모두 사라지고 텅 빈 홀 안에 차가운 음성만이 메아리 쳤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대의 눈빛은 하나같이 기미했다. 누군가는 나를 노려보았고 누군가는 이영숙을 노려보았다. 또 누군가는 나의 고개를 숙이고 주스를 마시는 척했다. 귓속말이 들려왔다. 귓속말이 들려왔다. 겨우 10만 원 줬다니 어쩐지 상의적 모양이더라. 10만 원으로 20상이라니 정말 황당하네.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소리들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이영숙은 의자에 굳어 앉아 있었다. 얼굴에 바른 분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원래 기세등등하게 나를 가리키던 손은 허공에 굳었고 눈은 동그랗게 커졌다. 입술은 떨렸고 마치 그 자리에서 체면을 완전히 벗겨진 듯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김미경.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친정엄마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지. 당신 이렇게 하는 건 일부러 나를 망신시키려는 거야. 나는 냉소했다. 속으로는 누구나 다 아는 전형적인 도덕적 압박이었다.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많이 겪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이득을 취하면서 나를 짓밟고 싶었던 것이다. 이영숙 씨, 그 말은 웃기네요. 나는 일부러 말을 느리게 하며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리도록 말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왜 겨우 10만 원밖에 안 주셨어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신이 10만 원으로 20상을 차릴 수 있어요?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누군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가 바로 입을 다물었지만 그래도 들렸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10만 원으로 20상이라니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갈비 두 근도 못 살 돈인데. 분위기는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 이영숙의 얼굴은 불에 구운 듯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화가 나서 탁자를 내리쳤고 손이 떨렸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 딸의 시어머니야. 어른이라고. 당신 이렇게 하는 건 노인을 괴롭히는 거야. 나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다. 평소에는 자신이 어른이라며 입만 열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더니 오늘은 이 수법으로 나를 억누르려 하는군. 당신도 자신이 노인인 줄 아세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노인이에요. 당신은 66살. 나는 66살. 나는 당신보다 더 늙었어요. 나는 당신네 집 하녀인가요? 아니면 현금인출기인가요? 당신네가 나에게 10만 원을 주고 내가 오히려 돈을 더 보태서 당신네 체면을 세워줘야 하는 그런 이치를 당신네는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어요? 내 말은 마치 한 바가지의 찬물처럼
그의 모든 기세를 꺾어버렸다. 친척들의 귓속말은 더 커졌다. 김미경 씨 말이 맞네. 그래, 왜 그래야 하는데? 사람은 양심껏 돈을 쓰는 법이야. 돈을 쓴 만큼 대접하는 거지. 이영숙 씨는 원래 잘난 척 하더니 남의 돈으로 체면 세우는 거였네. 그는 이 말들을 듣고 눈빛이 의심과 불안으로 흔들렸다. 마치 갇힌 고양이처럼 초조해 보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발악하려 했다. 당신 정말 매정한 사람이네. 돈은 작은 문제야. 박수진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당신 엄마 맞아. 이 말 한마디에 손님들의 표정은 일순간 복잡해졌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내 심장은 세게 찔리는 듯했다. 딸에게 화살을 돌리다니. 좋아. 그럼 박수진도 자신이 그토록 옹호하던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해주지. 박수진 얼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히려 묻고 싶네요. 내 딸의 얼굴에 먹칠한 게 누구죠? 내가 희내가 나를 바보 취급한 건가요? 아파트 계약금은 누가 냈고, 결혼식은 누가 준비했고, 산후조리는 누가 돌봤죠? 당신네는 왜 이런 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겨우 10만 원으로 나보고 스모상을 차리라고? 망신당한 게 누구인지 마음속으로 모르나요? 내 말 한마디에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젊은이가 휴대폰으로 나를 향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씩 웃으며 빠르게 글자를 입력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휴대폰이 울렸다. 단체 채팅방에는 이미 동영상이 공유되어 있었다. 제목은 100만 원 환갑잔치 망신 현장이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동영상은 공유되는 동시에 댓글로 도배되었다. 웃겨 죽겠네. 이게 무슨 짓이야? 10만 원으로 잔치를 벌이려 하다니. 망신당하는 거지. 나는 속으로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래,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내가 그들의 체면을 깎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먼저 체면을 버린 것이다. 이영숙은 당황하여 손이 떨려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나를 증오스럽게 바라보았다. 김미경, 똑똑히 기억해도 이건 끝이 아닐 거야.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서 테이블 위 접시들을 정리했다. 차분하게 두 마디를 내뱉었다. 좋아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꼿꼿한 뒷모습으로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나는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다. 환갑잔치 후의 밤, 나는 혼자 테이블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발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막 따뜻한 차 한 잔을 탔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화면이 밝아졌다. 화면이 밝아졌다. 박수진이었다. 딸은 입을 열자마자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나 시댁에서 망신시키려고 한 거지? 나는 그 화면을 응시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짓밟힌 듯 아팠다. 딸이 말하는 망신은 시댁의 체면이었지. 나의 체면이 아니었다. 딸은 내가 피곤한지, 나를 이해하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물었다. 네가 망신당한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럼 누구 때문인데?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엄마가 정말 내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다면 참을 수 없었어? 겨우 10만 원으로 대충 음식 몇 가지 만들어서 때울 수도 있었잖아. 왜 사람들 앞에서 다 폭로하고 음성 메시지까지 들었어? 나를 죽일 작정이야? 나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가득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차갑게 웃었다. 대충 때워? 박수진, 너 정말 계산을 할 줄 모르는구나. 20상 제일 싼 게 한 상에 8만 원이야. 20상이면 160만 원. 그런데 나한테 10만 원을 주면서 대충 때우라고? 내가 마술사라도 되는 줄 아니?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했다. 이어서 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돈이 중요한 건 분위기라고. 엄마는 왜 그걸 이해 못해? 우리 시어머니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엄마가 이렇게 난리를 쳐서 내가 시댁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냐고? 나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딸의 모든 말은 시어머니를, 그 가정을 옹호하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딸은 생각이나 했을까? 내 눈에 자신이 도대체 뭘로 보였을지? 네 시어머니 체면은 체면이고 내 체면은 체면이 아니야. 네가 시댁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렵듯이 내가 너희에게서 엄마 노릇하기 쉬웠을 것 같아? 이 말을 내뱉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억지로 참았다. 창밖에 칠흑 같은 밤하늘을 응시하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돌아서서 서랍을 열고 두툼한 가계부를 꺼냈다. 불빛 아래 가계부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내 돈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었다. 한 푼 한 푼 모든 지출을 내가 또렷하게 적어두었다.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쳐 딸에게 읽어주었다. 2008년 네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학비가 1200만 원이었지. 그때 내 월급이 300만 원이었어. 동료들에게 빌리고 빌려서 겨우 마련했어. 2012년 네가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갈 때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회사에서 주는 모범 근로자 표창 기회를 포기하고 그 수당은 내게 줬어. 2015년 네가 결혼할 때 아파트 계약금 2억 원쯤 내가 1억 5천만 원을 냈고 네 시부모님은 5천만 원밖에 안 냈어. 결혼식 비용 8천만 원 중 내가 5천만 원을 냈고 산후조리하던 해에 네가 아파서 병원비 60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다 부담했어. 나는 밤새도록 가계부를 뒤적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갔다. 나중에 네 시어머니가 차를 바꿀 때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지. 반년 안에 갚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어. 네가 임신해서 유모차 사고 분유 살 때도 내 카드를 썼지. 박수진, 네가 직접 계산해봐. 내 평생 번 돈이 너희 집으로 얼마나 흘러 들어갔는지. 전화기 너머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딸의 급박한 숨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내뱉었다. 내 노후 자금. 네가 몇 번이나 빌려갔지? 네 마음속으로 모르니? 내가 몇 번이나 참았는지 네 마음속으로 모르니? 너희가 나를 현금 인출기 취급했는데 나는 그럼 뭐였을까? 네 엄마였을까? 아니면 호구였을까?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 자식 길러서 노후 대비하는 거 아니야? 엄마 지금 우리 집 문턱에 살고 있잖아. 엄마가 좀 도와주고 돈 좀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나는 한 번 더 반복하며 목소리가 쉬도록 웃었다. 좋아. 네 말대로 당연한 거라고 치자. 하지만 네 엄마도 늙었어. 나도 밥 먹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노후를 보내야 해. 내가 나 자신을 텅 비우고 너희에게 돈을 다 줘야 하고 그러면서도 네게 망신당한다고 욕먹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방안 불빛이 가계부에 비쳤다. 내 손가락은 한 줄 한 줄 숫자를 짚어갔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그동안 내가 뭘 주지 않았던가. 돈을 줬고 힘을 줬고 힘을 줬고 힘을 줬고 심지어 내 젊음까지 줬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었다. 문득 내가 고열로 침대에 누워 일어날 수 없었을 때 딸에게 전화를 걸자 딸은 엄마, 나 지금 바빠.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런데 다음날 딸의 SNS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닭갈비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그 사진 속 웃는 얼굴이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 있었다. 목이 메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수진, 네 마음속에 나는 없어. 너에게는 시어머니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엄마는 없는 거야? 전화기 너머는 한참 동안 조용했다. 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엄마는 내 친엄마잖아.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마음속에 내가 없다면 앞으로는 나를 찾아오지 마.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마침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손바닥을 적셨지만 그것은 내 평생 가장 또렷한 말이었다. 전화기 너머 박수진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순간 나는 방 전체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계부를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다. 손가락이 자물쇠 위에 멈췄다가 가볍게 딸깍 소리를 냈다. 마치 지난 30년의 빚에 자물쇠를 채우는 듯했다. 창밖은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내 부동산은 내 협상카드이고 내 노후 자금은 내 든든한 버팀목이다. 누구도 다시는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 나는 막 잠에서 깼는데 휴대폰 알림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확인해보니 동네 주민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었다. 그 동영상은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제목은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것은 100만 원 환갑잔치 망신 현장이었고 어떤 것은 아예 친정엄마가 딸네 집에 한 방 먹였더라고 쓰여 있었다. 동영상 속에서 나는 휴대폰을 들고 차갑게 박수진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다. 엄마, 시어머니 환갑잔치 20상 근사하게 차려줘. 10만 원. 알아서 해.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했다. 채팅방은 시끄러웠다. 세상에 10만 원이라니?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니야? 박수진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친정엄마 돈은 막 쓰고 결국 친정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이영숙 씨도 참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돈은 안 쓰고 남한테 떠넘기다니. 이 집안 사람들 정말 망신이네. 나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쉬고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통쾌함도 아니었고 쾌감도 아니었다. 그저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온 듯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뒤에서는 나를 이용하고 앞에서는 나를 짓눌렀다. 나는 계속 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야 좋다. 내가 입을 열 필요도 없이 동영상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었다. 나는 박수진이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역시나 점심때쯤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박수진이 집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최민준의 엄마 이영숙는 사람들 앞에서 딸을 호되게 꾸짖었다. 우리 집이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다 구겼어. 너 같은 며느리가 환갑잔치 하나 제대로 못 차리다니. 안 하느니만 못해. 박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민준도 딸을 옹호해주지 않고 그저 한마디만 내뱉었다. 다 당신 친엄마가 저지른 일이야.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딸은 시댁에 잘 보이고 싶어 한다랬지만 이번에는 시댁 식구들마저 자신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더 난처한 일은 뒤이어 일어났다. 초저녁 무렵 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채소를 사러 갔다가 친척 2명이 열띤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나를 보자 그들은 표정이 굳어졌지만 결국 박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박수진 그 아이 정말 철이 없어. 친정엄마 돈으로 시댁에 잘 보이려다가 이 지경을 만들다니. 맞아. 시어머니도 며느리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며느리한테 미움을 샀으니 이도 저도 아니게 됐지. 앞으로 누가 그 아이에게 돈을 빌려주겠어? 누가 가까이 지내려 하겠어? 나는 그들의 말을 또렷하게 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험담을 들으면 얼굴이 화끈거려 딸을 변호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한마디도 할 마음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딸이 겪는 이 모든 일은 내가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딸 스스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길이라는 것을. 저녁 8시 나는 부엌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박수진의 전화였다. 계속해서 울렸다. 나는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보다가 결국 모음으로 설정했다. 받고 싶지 않았다. 매정해서가 아니라 전화를 받으면 딸은 분명 또 울면서 나를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때문에 나 시댁에서 비웃음 당했잖아. 하지만 우스운 것은 먼저 나를 해친 것은 딸이 아니었나? 그동안 딸은 몇 번이나 나를 텅 비우고 나를 이용하며 나를 호구 취급했다. 결국 망신당할 때가 되자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전화벨 소리는 멈췄다가 다시 울리고 멈췄다가 다시 울리기를 30분 동안 계속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모냐의 정은 어쩌면 딸에게 친엄마는 그저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죄인이 되는 밤이 깊었다. 나는 가계부를 펼쳤다. 굴빛 아래 숫자들이 또렷하게 눈을 찔렀다. 그 숫자들은 마치 하나의 증거처럼 나와 딸 사이의 관계를 핏줄에 정해서 차가운 채무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나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딸의 전화는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사랑이 딸에게 모두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채팅방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댓글이 떠올랐다.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래, 지금의 박수진은 집에서는 쓸모없는 며느리이고 친정에서는 은혜도 모르는 딸이 되었다. 딸 스스로가 자신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떠내려가는 개로 만들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래층 이웃들은 나를 볼 때마다 다소 시험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를 비웃으려는 듯이.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다. 진짜 웃음거리는 내가 아니라 항상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했던 그들이라는 것을. 밤에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두툼한 가계부를 펼쳐놓았다. 옆에는 출력해놓은 몇 장의 은행 거래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밤새도록 그것들을 뒤적였다. 눈은 따끔거리고 표했다. 노후 자금 계좌의 거래 내역은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몇 건의 큰 금액 송금 수신인은 다름 아닌 박수진이었다. 메시지에는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잠시 빌려줘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펜으로 그 숫자들 아래의 줄을 그었다. 볼수록 마음이 더 차가워졌다. 그중 5천만 원짜리 한 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딸은 나에게 말했다. 엄마, 최민준 회사 자금 회전이 어렵대. 한 달만 빌려주면 올 말에 갚을게. 그런데 어떻게 됐나?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도 그 5천만 원은 물에 던져진 돌처럼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또 3천만 원은 그들이 차를 바꾸던 해에 딸이 울면서 나에게 말했다. 엄마, 최민준이 차를 할부로 사려는데 계약금이 좀 부족하대. 엄마가 좀 도와줘. 나는 마음이 약해져 돈을 송금했다. 그 차는 지금도 쌩쌩 잘 달리고 있지만 내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한 줄 한 줄의 숫자들이 마치 내 눈을 찌르는 가시 같았다.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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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중얼거렸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예전에는 항상 자신을 위로했다. 친정엄마가 딸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지금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엄마 때문에 망신당했어. 나는 비난과 시댁 앞에서 나를 폄하하는 말뿐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아내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일어나서 책장으로 가서 황토색 종이봉투를 꺼냈다. 모든 거래 내역서, 차용증, 가계부를 그 안에 넣었다. 봉투 입구를 단단히 묶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빚은 이제 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성은 매우 친절하게
나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40살이 넘은 남성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쓰고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미경 여사님, 앉으세요. 그는 물 한 잔을 따라 내 앞에 놓았다. 나는 종이봉투를 탁자 위에 놓으며 밀었다. 이것은 제 몇 가지 통장 내역이에요. 제가 어떻게 제 돈을 지킬 수 있을지 좀 봐주세요. 그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 돈들은 대부분 차용증이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그냥 송금한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미경 어머님, 어머님의 직감이 맞아요. 이 모든 것이 잠재적인 위험이에요. 특히 부동산은 어머님 명의로 계속 두시고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딸과 사위에게 쉽게 이용당하시면 혹시 집을 신탁 명의로 돌리거나 명확하게 분배할 유언을 남기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신탁이요? 나는 다소 망설였다. 이런 단어들은 예전에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가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다. 간단히 말해서 어머님께서 집을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사용권을 가지고 누가 가지지 못하는지 규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누가 엉뚱한 생각을 해도 기회가 없을 겁니다. 노후 자금 계좌도 수혜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고 가족들과 은행 카드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이 조금씩 밝아졌다. 그럼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그래도 제 딸인데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변호사는 안경을 밀어 올렸다. 그의 시선은 단호했다. 어머님, 이건 매정한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딸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머님은 모든 것을 주었지만 딸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계속 마음 약하게 굴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어머님 자신입니다. 그 순간 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어머니는 너그러워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이타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 나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을 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변호사는 위로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잘하신 겁니다. 선을 명확히 해야 해요.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밖은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문득 오랫동안 잊었던 확신이 생겨났다. 나는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는 가족에게 붙잡혀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녁에 나는 가계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 이 빚은 내가 하나하나 정산할 것이다. 누가 갚아야 하고 누가 알아야 하는지 더 이상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며칠 망설이다 결국 그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장소는 일부러 근처 찻집을 결실로 정했다. 네모난 탁자 하나와 의자 4개. 술도 시끌벅적함도 없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들이 앉아서 내 말을 똑똑히 듣는 것이었다. 박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은 엉망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울었던 것이 분명했다. 최민준이 뒤따라 들어왔다. 눈썹을 찌푸리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이영숙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여전히 거만한 태도였다. 손목에 금팔찌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이 오늘의 주인인 양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박수진은 앉자마자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다. 환갑잔치 일은 이미 지났잖아. 왜 굳이 우리를 불러서 이러는 건데? 나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차십을 불어낸 후 고개를 들었다. 그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두면
앞으로 오해가 줄어들겠지. 그들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표정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천천히 가운데로 밀었다. 이것은 최근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내린 결정이야. 집은 이미 신탁 명의로 돌려놓았어. 앞으로는 누구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고 담보로 잡을 수도 없어. 노후 자금 계좌도 동결했어. 더 이상 외부로 송금되지 않고 내 생활비로만 사용할 거야.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박수진은 멍하니 입술을 떨었다. 엄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나를 못 믿는 거야. 최민주는 참지 못하고 냉소했다. 장모님, 그렇게 매정하게 구시네요. 사람들한테 소문나서 비웃음 당할까봐 두렵지도 않으세요? 친정엄마가 딸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어떻게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속으로는 차가운 비웃음이 일었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이 사위라는 것을 내세워 대놓고 또는 몰래 돈을 요구했다. 이제 와서 내 앞에서 으스대며 위세를 부리려 하다니. 나는 찻잔을 다시 내려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한 웃음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통장 내역이고 너희가 빼돌린 돈이야. 너희가 친정엄마를 현금인출기 취급한 거지. 최민준, 내가 말해줄게. 나는 너희의 은행도 아니고 너희의 가정부도 아니야. 너희는 최민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나를 험악하게 노려보았다. 이영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김미경, 당신 정말 양심도 없어. 당신 딸이 우리 최민준네 집에 시집와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고생했는데 당신은 이렇게밖에 보답할 줄 몰라? 집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야? 박수진이 생각 안 해? 아이는 생각 안 해? 죽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까가 두렵지도 않아? 나는 맹렬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양심? 이영숙 씨,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이득을 취했는지 당신 마음속으로 모르니? 당신 차 바꿀 때 돈은 누가 냈고 당신 아들 회사 자금 회전이 안 될 때 누가 도와줬지? 단 한 푼이라도 갚았다고 말할 수 있어? 죽고 나서 누가 나를 돌봐줄지 안 돌봐줄지는 나 정말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비로소 깨달았거든. 나는 한마디 힘줘 말했다. 박수진의 눈물이 글썽거렸다. 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엄마는 예전에는 아니랬잖아. 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변한 게 아니야. 그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뿐이야. 박수진, 기억해둬. 돈은 내가 벌었고 집은 내가 샀어. 나는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너는 내 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마음대로 손을 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네가 정말 효심이 있다면 내 노년을 걱정해야지. 내 노년을 걱정해야지. 딸의 눈물이 마침내 쏟아져 내렸지만 아무 말도 반박하지 못했다. 최민주는 냉소했다. 좋아. 그렇게 하겠다면 앞으로 우리가 당신 목숨을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바라지도 않아. 이 말이 나오자 그들 모두 멈칫했다. 찻집의 종소리가 한 번 울렸다. 방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류 봉투를 다시 손에 쥐고 안으로 밀어넣었다. 떠나기 전 나는 딱 한마디만 남겼다. 기억해둬. 오늘부터 집은 빌려주지 않고 돈은 대주지 않고 사람은 봐주지 않을 거야. 너희 일은 일절 간섭하지 않을 거야. 내 물건도 다시는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 나는 돌아서서 찻집을 나섰다. 뒤에서는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박수진은 울고 있었고 최민주는 욕설을 퍼붓고 있었으며 이영숙은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 중 단 한 글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길모퉁이에 다다르자 바람이 얼굴에 불어왔다. 차가웠지만 오히려 상쾌함을 느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한번 말해본 것이었다. 며칠 후 최민준의 회사가 완전히 파산했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래 나에게서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끓여야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투자자들은 모두 발을 빼고 돈을 돌려달라고 난리였다. 누군가는 그가 차를 팔고 집을 담보로 잡았으며 친구들마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사업가라며 친척들 앞에서 거만하게 굴었지만 이제는 동으로 서로 숨어 다니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영숙도 좋은 꼴을 보지 못했다. 그 100만 원 환갑잔치 소동은 온 동네에 알려졌다. 그는 친구들 위챗 단체 채팅방에서 쫓겨났고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항상 마작 테이블에서 자신의 아들이 효자이고 사위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곤 했지만 이제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겠는가. 그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마작 테이블에도 앉지 못한다고 했다. 한때 잘난 척하기 좋아했던 사람일수록 망신당할 때는 더 비참한 법이다. 박수진에게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올 염치가 없었다. 다른 아이와 함께 도시 외곽의 작은 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시댁은 손을 떼고 나 몰라라 했고 친정과의 관계도 끊겼다. 이웃들은 딸이 채소 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허둥지둥 지나가는 것을 자주 본다고 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또 누군가 자신을 수군거릴까봐 두려워했다. 딸은 가장 난처한 사람이 되었다.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는 그 말 그대로였다. 누군가는 나에게 그래도 친딸이니 조금은 안쓰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마음을 다하지 않은 적도 없고 기회를 주지 않은 적도 없다. 수십 년 동안 해야 할 도리는 다 했고 줄 것은 다 주었다. 하지만 딸은 몇 번이나 내 마음을 밀어냈고 친정을 무한한 자원으로 여겼다. 결국 사랑은 짐이 되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친정은 밑빠진 독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비로소 내 자신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남은 날들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낡은 여행용 가방을 꺼내 깨끗한 시트를 깔고 옷들을 천천히 넣었다. 셔츠 몇 벌, 코트 2벌, 편안한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아껴두었던 새 수건. 나는 모든 물건을 가지런히 접어넣었다. 마음속도 조금씩 명확해졌다. 이 길은 나 자신을 위해 가는 길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가방에 넣은 것은 내 가계부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접어서 한쪽 구석에 넣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였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증거이기도 했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오랜 삶의 한 페이지를 내가 직접 덮는 듯 했다. 출발하는 날 주 이모가 나를 마중 나왔다. 우리는 각자 여행용 가방 하나씩을 끌고 공항 로비에서 수화물을 붙이기 위해 줄을 섰다. 카운터 앞에 긴 줄을 보면서 나는 문득 처음으로 먼 길을 떠나는 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긴장돼? 주 이모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이요. 이모는 내 손을 두드렸다. 뭐가 두려워? 밖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섭지 않아. 우리 같은 나이에는 이미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지났어. 나는 웃었다. 마음속으로는 조금 서글펐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나는 짐을 끌고 탑승구로 향했다.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다. 박수진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한번 쳐다보고 바로 모음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정말로 떠나는 것이었다.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더니 이륙했다. 나는 창가에 붙어 앉아 발 아래 도시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건물들은 블록처럼 변하고 도로는 산처럼 변했다. 이내 두꺼운 구름층이 밀려와 모든 것을 가렸다. 나는 새하얀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문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수십 년 동안 내 삶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요구 속에서 흘러갔다. 마치 묶여있는 소처럼 이제 사슬이 끊겼고 나는 드디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나는 웃었다. 시드니의 햇살은 고향과는 달랐다. 이곳의 빛은 더 밝고 더 곱게 쏟아져 부엌의 통유리창을 통해 주방 전체를 환하게 비췄다. 나는 싱싱한 농어를 썰고 있었다. 칼은 생선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며 가지런한 칼집을 냈다. 옆 냄비에서는 이미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증기가 옅은 향기를 풍기며 퍼져나갔다. 창밖으로는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흰새 몇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나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나리가 날개. 김미경 씨, 정말 선이 빠르시네요. 고용주인 집주인 여성이 웃으며 다가왔다. 생선을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저 웃으며 계속 일에 몰두했다. 수십 년 동안 집안일을 해오면서 이미 이런 손놀림을 익힌 지 오래였다. 다만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요리했지만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두 가지 반찬, 두부조림과 감자채볶음, 그리고 뜨끈한 쌀밥 한 솥. 나는 무심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단한 글귀를 덧붙였다. 저녁 식사, 두 사람분.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사진은 새로 만든 내 짧은 영상 계정에 올라갔다. 그런데 댓글 창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다. 세상의 해외에서 이렇게 정통 한식을 맛볼 수 있다니. 이모님, 솜씨가 좋으시네요. 보기만 해도 침 고여요. 이모님, 사연 좀 들려주세요. 왜 해외로 오게 되셨어요? 백발 이모님의 해외 도전기. 흥미롭네요. 몇 시간 만에 내 영상은 좋아요 10,000개를 넘어섰고 계정 팔로워도 급증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모님은 우리의 롤모델이세요. 늙어서도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다니 라고 댓글을 달았다.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가 늙으면 보살핌만 받아야 한다고 했는가? 누가 늙으면 한쪽 구석에 움츠려 있어야 한다고 했는가? 나는 내 두 손으로 답을 증명했다. 동시에 나는 가끔 국내에서 전해오는 소식도 들었다. 최민준의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고 빚더미에 앉았다. 투자자들이 그를 쫓아다니며 돈을 요구했다. 누군가는 그가 차를 팔고 집을 담보로 잡았으며 친구들마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사업가라며 친척들 앞에서 거만하게 굴었지만 이제는 동으로 서로 숨어 다니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영숙도 좋은 꼴을 보지 못했다. 그 100만 원 환갑잔치 소동은 온 동네에 알려졌다. 그는 친구들 위챗단체 채팅방에서 쫓겨났고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항상 마작 테이블에서 자신의 아들이 효자이고 사위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곤 했지만 이제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겠는가. 그는 혼자 방에 들어박혀 문 밖에도 나작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고 마작 테이블에도 앉지 못한다고 했다. 한때 잘난 척하기 좋아했던 사람일수록 망신당할 때는 더 비참한 법이다. 박수진에게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올 염치가 없었다. 딸은 아이와 함께 도시 외곽의 작은 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시댁은 손을 떼고 나 몰라라 했고 친정과의 관계도 끊겼다. 이웃들은 딸이 채소 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허둥지둥 지나가는 것을 자주 본다고 했다. 누군가 자신을 수군거릴까봐, 또 누군가 자신을 수군거릴까봐 딸은 가장 난처한다. 누군가는 나에게 그래도 친딸이니 조금은 안쓰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마음을 다하지 않은 적도 없고 기회를 주지 않은 적도 없다. 수십 년 동안 해야 할 도리는 다 했고 줄 것은 다 주었다. 하지만 딸은 몇 번이나 내 마음을 밀어냈고 친정을 모아는 자원으로 여겼다. 결국 사랑은 짐이 되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남은 날들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갈아입을 옷까지 몇 벌의 두꺼운 옷들을 가지런히 접어 여행 가방에 넣었다. 일부러 낡은 책 몇 권과 요리법이 가득 적힌 수첩도 챙겼다. 주 이모와는 태즈메이니아로 가기로 약속했다. 그곳에 농장이 있는데 우리가 잠시 머물면서 시골 한식 몇 끼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다. 이모는 그곳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바닷바람이 짠내를 풍기며 양떼를 풍기며 양떼를 풍기며 양떼를 풍기며 나는 가방을 들고 작은 집을 나섰다. 밖은 막동이 트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시원했고 풀향기와 흙내음이 섞여 있어 저절로 깊이 숨을 들이쉬게 했다. 하늘은 어스름한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멀리 나무 그림자가 또렷하고 늠름하게 서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 농장 마을을 뒤돌아보았다. 이곳은 나의 첫 독립적인 저녁 식사를 목격했고 내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은 곳이기도 했다. 부엌의 나무 창문은 아직 열려 있었고 어젯밤의 향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듯했다. 채소를 썰고 국을 끓이고 영상을 올리던 나는 과거의 억울함을 참고 살던 노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가자.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짐을 드는 순간 나는 문득 등에 짊어진 무게가 그리 무겁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더 무거웠던 것들, 그 억울함과 짐, 그리고 불만은 이미 그 환갑잔치 이후 내가 던져버렸기 때문이었다. 앞길은 멀지만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김미경의 삶은 사실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범한 은퇴한 선생님이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든 돈과 마음을 딸에게 쏟아부었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늙어서 시어머니 환갑잔치 20상 근사하게 차려줘라는 말에 완전히 정신을 차리게 될 줄은. 그 10만 원짜리 환갑잔치부터 시작하여 그는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억울함을 마침내 터뜨렸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통장 내역과 음성 메시지를 공개하여 시어머니와 딸의 가족에게 망신을 주었다. 그는 가계부를 들고 과거의 희생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고 공동명의 카드를 해지하고 유언을 변경하여 딸의 상속 환상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슬픔에 잠기지 않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다. 여권을 들고 먼 바다 건너 호주로 날아가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호주의 농장에서 요리하고 짧은 영상을 찍어 일상을 공유하며 오히려 뜻밖에도 자신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얻었다. 66살, 그는 드디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잔인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누가 친정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싶겠는가. 그저 끊임없는 요구와 끊임없는 냉대가 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저 사랑이 자신을 텅 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김미경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진심을 다해 모든 것을 주었지만 진심 어린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선택은 우리에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용기 있는 일이라고 말해준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5,000명 구독이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사회 뉴스, 시청자 제보 및 댓글 섹션의 공유를 포함합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 섹션에서 저와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